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오늘 회의에서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또 인상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를 고려하고 가파른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과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0.2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초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2월 회의록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이 매우 견조한 상태여서 임금과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도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며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도 있었다고 기록됐습니다. 회의록은 많은 위원들이 기준금리 목표치를 지난해 제시했던 5.1%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을 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회의에서 국가 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게 국가 경영에 맞는 일이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으라라고 하는 건 깡패 인식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을 향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수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기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계속 겨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자 대질 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사이에 1대1 대질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기도청 곳곳이 몰려든 사람들로 붐빕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건 농업기술원 등 스마트팜 사업 관련 기관뿐 아니라 경기도지사실과 도지사 비서실까지 강제 수사 대상에 올랐단 겁니다. 검찰은 도지사 개인 PC까지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했는데 이에 경기도는 상관없는 곳까지 수사한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도지사실을 포함한 건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 이상을 북한에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든 사항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까지 보고했고 직접 통화를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역시 스마트팜을 고리로 쌍방울과 경기도,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연결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검찰에 또 나온 이 전 부지사는 다시 한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혐의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증을 얼마나 제시하느냐 같은 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소환을 하고 있지만 조사 내용은 다 이제 어찌 보면 대북 송금에 대한 거거든요. 검찰은 오후 2시부터는 김 전 회장도 불러 이 전 부지사와 1대1 대질 신문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만 마주 앉아 조사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관련 일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쌍방울과의 인연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엇갈리는 진술을 깰 만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후보들은 강원권 당원들을 상대로 정견 발표에 나섭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늘 오후 2시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합동 연설회에 참석합니다.
최근 당대표 후보들 사이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당권 경쟁도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합동 연설회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으로 진료 차질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 병원을 찾아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만나 소아 의료체계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소아과 기피 현상은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면서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중증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아 진료 실적을 병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밤이나 휴일에도 문을 여는 병원을 늘리고 의료진의 24시간 상담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인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야간 응급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심화하는 소아청소년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유인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는 등 소아 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소아과 전문의의 파트타임 채용 등을 지원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책이 제시됐습니다. 동시에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여부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을 상급 종합병원 지정과 평가 기준에 넣기로 했습니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도 소아 환자 진료 실적 반영을 강화하게 됩니다. 소아 진료 보상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하고 의료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중증 소아 환자의 전문 치료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10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소아암 지방거점병원도 5곳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과 휴일에도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를 개선해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병원을 참여시키고 의료인이 24시간 전화 상담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같은 형태들, 야간이나 휴일에 하는 병원들을 좀 대폭적으로 확대시켜서 특히 야간, 휴일, 또 중증암 이런 쪽에 대한 진료 강화하고 이번 대책에서는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으로 꼽히는 의사수 확대 계획은 빠져 소아청소년과 위기 해결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의정 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의대 증원을 신속히 협의하겠다며 그전이라도 이미 발표된 필수 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공백을 막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원의 손길이 시급한 곳이 또 있습니다. 대전에 처음 문을 여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근무할 의사가 좀처럼 구해지지 않아서 다음 달 개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 개원을 약속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공정률 93%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의사와 약사 정원은 아직 채우지 못해 반쪽 개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의사는 최대 7명, 약사는 1명. 그런데 건립추진단이 3차례에 걸쳐 공개 채용을 진행한 결과 재활의학과에 전문의 1명이 지원한 게 전부였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의료진들이 하나둘 생겨나고는 있지만 최종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전시는 신설병원 근무에 따른 어려움과 장애 어린이 진료와 당직 부담 등을 지원을 꺼리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당직 부담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의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운영 위탁기관인 충남대병원 의료진의 순회진료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채용이 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병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준공이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대전시가 약속대로 다음 달에 병원을 개원한다면 실제 의료장비 시운전 기간은 한 달에서 보름으로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다 보니 운영상에도 좀
초반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시운전이라든가 좀 준비하는 과정이 좀 더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립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 국내 첫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약속된 개원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남아있는 길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YTN 취재진이 전쟁 초기 키이우로 향하던 러시아의 침공 루트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8개월 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폐허가 된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는데 시민들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바랐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이우 경계에서 러시아군을 막기 위해 일부러 폭파한 다리입니다. 그대로 보존하기로 해 바로 옆에 새로운 다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총탄 자국이 가득한 불탄 자동차들의 무덤은 그 자체만으로 전쟁의 아픔입니다. Як то кажуть, за рік часу вже воно трошки звикли. Але все рівно, тобто як якісь там тривоги чи ще щось, все рівно ще страшно. Страшно, бо не знаєш, що може бути. 시내 주택가로 가보니 지난해 공격 당시로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폭격당한 건물 안입니다. 건물 안 외벽이 무너져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고 그 옆에는 거주민들이 사용하던 가재 도구들도 이렇게 버려져 있어서 당시의 참혹한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좀 더 외곽 도시는 폐허 그 자체입니다. 불에 그을리고 부서진 채 흉물스러운 내부를 드러낸 건물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자양분 삼아 그려진 벽화들이 그나마 시민들을 위로해 줍니다. 잔해를 딛고 거꾸로 서 있는 체조 선수의 모습, 세계적인 예술가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그린 작품입니다. 현재는 시 차원에서 작품의 보존을 위해 투명 보호판을 덧댄 상태입니다. 운 좋게 공습에서 내 집이 비껴나갔다고 해도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Проблема зараз у мене в житті з кришою проблема. Іде дощ, у нас криша тече. І все, і проводка замикає, оце сама наша проблема. 바라는 건 단 하나, 이전 같은 보금자리를 되찾는 겁니다. Дуже дружно було, дуже дружно ми жили. Хотів би, звісно, відбудувати і жити там же. Я там родився і вирос. 기약 없이 길어지는 전쟁에 우크라이나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대다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독립 여론조사기관 레이팅이 전쟁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조사에선 러시아와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한 비율이 56%였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폴란드를 방문 중인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일 나토 동부전선 국가 간 안보협의체인 부쿠레슈티 9개 나라 정상회담을 위해 바르샤바 대통령궁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양국 관계가 악화한 건 전적으로 미국의 잘못이라면서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현지 시각 21일 회원국들의 탄약 비축분을 우크라이나에 신속히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이후 회원국들의 탄약 공동 조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7일에서 8일 스톡홀름 비공식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저희도 앞서서 이제 합계 출산율 관련 기사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신문에는 프랑스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우리보다 저출산 문제를 먼저 겪었던 유럽 국가들의 대책들이 소개돼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또 출산 친화적 사회 구조 마련, 금전 보상 이렇게 세 가지 줄기였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부모가 상황에 맞게 일과 육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고요. 이때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됩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이 100%에 달하고 남편에게도 출산휴가 14일이 법적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혼외 출산 부부도 가족수당과 보육비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 실려 있었고요.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육아휴직 중인 여성에게 급여의 80%를 보전하고 3세 미만 아동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했다는 내용 담겨 있습니다. 또 독일의 경우를 보면 파트타임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이 일터로 복귀를 하게 되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유럽 국가들의 대책은 합계 출산율이 2.00명 이하로 떨어진 1960년대부터 마련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명대가 깨질 무렵이 되어서야 뒤늦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16년 동안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부족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관련 정책을 통폐합하는 등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출산율은 국가의 미래와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라는 말로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어제는 MZ세대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그런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MZ세대들과 어떻게 스킨십을 하는가라는 기사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MZ세대를 포용하기 위해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 영어 이름이나 이니셜 그리고 누구누구님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IT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서 주로 보던 호칭 문화인데 이제는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타운홀 미팅 문화도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영진이 직원들과 의견을 직접 나누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갖는 방식인데 MZ 사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비혼 지원금, 또 난임휴직, 반려동물 지원 등 이전에는 없던 정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제품 개발에 참여해서 정말 대박 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수평적인 조직 문화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그런데 단순히 보여주기식에 그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말고 뿌리 깊은 기업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어떠한 변화를 꾀하다가도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재반 상황이 악화하게 되면 원점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서 진정한 문화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지 기업들의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한 사진이 크게 실려 있는데요. 가림막 같은 게 설치가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떤 기사인가요? 네, 사진에 나온 곳은 전남 여수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쉼터인데요. 비닐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난방 효율화를 위해서인데 최근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서 고물가가 닥치면서 이곳 시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복지 시설들은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이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또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30%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곳 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연결돼 있지 않아서 민간에서 공급하는 충전용 LPG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LPG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입소자 대부분이 합병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난방을 약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닐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지자체의 보조금도 줄어들었고요. 기업들의 후원도 끊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지출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2-3번 하던 밭간 나들이도 이제는 주 1회 미만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점점 더 의기소침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공공요금 지원의 그야말로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로고가 눈에 띕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네, 스타벅스 측이 납품업체에 요구를 한 항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직원 명부, 또 직원 출퇴근 기록, 급여 기록,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카드, 또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요구를 한 건 윤리구매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쉽게 말하자면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 등의 노동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들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너무 좀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협력업체 측도 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주민등록증 사본의 경우에는 관공서나 금융권에서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는 사항인데 이런 것까지 모두 요구한 것은 이해가 좀처럼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또 보유 이용 기간을 50일이라고 명시를 하긴 했지만 유출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타벅스는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도 있습니다. 을의 입장인 협력업체들은 갑의 입장인 스타벅스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따져 물을 수 없어서 난감하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스타벅스는 커피업계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하지만 이 업계의 지위가 너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면 기사인데요. 뮤지컬 20만 원 시대 온다. 요즘 사실 뮤지컬 보려면 정말 좀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혼자 보는 경우도 부담이 되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가족 그렇죠. 같이 보려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네. 이 여러 문화생활 중에서 이 뮤지컬 관람은 그동안에도 꽤나 비싼 취미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 VIP석을 기준으로 보자면 한 15만 원 정도 해왔기 때문인데 그런데 작년 말부터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차츰 오르더니 오는 3월에 시작하는 오페라의 유령 같은 경우는 VIP석의 가격이 19만 원이나 됐습니다. 자, 19만 원이면 이런 추세면 20만 원 넘기는 게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뮤지컬 제작에도 고물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연 제작사의 말을 들어보면 원자재 값이나 무대 장치의 대여, 그리고 제작 비용, 환율 등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티켓 가격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티켓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로드웨이처럼 선착순 할인, 추첨 할인, 당일 할인 등 다양한 할인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N차 관람하는 관객들을 보상해주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당장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뮤지컬이 또 조금 더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런 방안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적용됐던 강화된 방역 조치가 다음 달부터 추가로 해제됩니다. 입국 후 PCR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고 인천공항 이외의 다른 공항에 도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다음 달부터 해제됩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서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와 사망자는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99%와 95%씩 감소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주간 양성률은 검사가 의무화된 첫 주에 18%에 달했다가 최근에는 0.6%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우려할 만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방역 조치 완화의 근거가 됐습니다. 중국과 함께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후 검사가 중단됩니다. 제주와 김해 등 지역 공항과 중국을 잇는 직항편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입국 전 검사와 Q코드를 통한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조치는 다음 달 10일까지 유지됩니다. 이런 조치들이 이제 완화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저희가 약 10일 정도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크게 그 안정세의 유지에 이제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도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는 지난 11일 단기 비자 발급과 17일 항공기 증편 제한이 차례로 해제된 뒤 입국 후 검사까지 풀리게 됐습니다. 입국 후 검사 의무가 해제돼도 입국할 때 37.3도 이상 발열 증상을 보이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화 조치를 다음 달부터 철회하기로 하자 중국도 한국인의 입국 PCR 검사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PCR 검사 철회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도 적시에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감시 대상 방사성 물질을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물질 개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 우리로선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전에 애초엔 64종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해 안전한지를 먼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측이 방사성 물질을 무더기로 제외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알려왔고 결국 절반 수준인 30종으로 줄이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NRA가 도쿄전력이 이런 내용을 담아 제출한 오염수 방출 수정안을 인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9종이 제외됐고 5종이 새로 추가됐는데 제외된 물질은 반감기가 짧아서 오염수에서 다 사라졌을 거라고 일본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핵분열을 하면서 양이 감소하는데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짧아서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 NRA는 핵종 선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해서 방사선 영향평가를 한 결과 오염수 해양 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작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제안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방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은요. 이건 물만 만나면 또 반응을 해요. 또 핵분열 생성물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건 또 핵분열 할 때 반감기를 지금부터 또 세야죠. 지금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생길 거라면 그건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오염수가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될 수 있게 지속해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국내 해양에 대한 방사능 조사 정점을 늘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한미일 3국이 동해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3국 해상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해군은 김명수 해군작전 사령관이 어제 일본 요코스카의 미 해군 7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칼 토머스 7함대 사령관,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과 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3자 훈련과 해상작전 정보 공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새벽에 이달 초에 열렸던 FOMC 의사록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긴축이 장기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회의 내용이 좀 어땠나요? 회의 내용 자체는 사실 연준이 지금까지 한 얘기를 공고화했다 했던 얘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경제 인식 차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타겟보다 흔히 말하는 목표치보다는 너무 높다. 목표치는 2% 수준인데 이거보다 너무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노동시장이 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노동시장 차원에서 아무래도 계속 실업률 같은 것들이 낮고 뭐 신규 뭐 실업수당 신청 같은 것들이 낮으면서 결국은 노동시장이 굉장히 그냥 수요 위주, 아직까지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상황임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제 향후 금리 인상 방향으로서는 앞으로도 이런 인플레이션 기조가 잡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몇 번은 금리 더 인상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사실 지난번 결정인데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뭐 0.25% 포인트 인상을 일반적으로 생각했지만 빅스텝을 단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긴축적인 기조가 앞으로도 좀 더 가지 않을까. 특히 노동시장의 문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문제가 사실 연준의 기대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경제 현상이 쫓아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인식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FOMC 의사록 공개가 되고 나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걸까요? 뭐 사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 어제 굉장히 안 좋았죠. 어제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이 제일 안 좋은 날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우존스 지수 같은 뭐 큰 지수 역시 2%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반영된 측면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준 매파들의 생각이 조금 나왔는데 어제 연준 뭐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인 이제 블라드 총재가 한 얘기가 있는데 금리는 오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 상단이 예를 들어서 6%, 7% 이런 수준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결국은 금리 인상이란 게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 아마도 결국 0.25%, 0.25%, 0.25%포인트 세 번의 인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사실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매파들이 굉장히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 그래서 6%, 7%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피력되면서 빅스텝을 단행하고 또 빅스텝을 단행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됐는데 매파들의 입장 역시 이제 금리의 상단은 뭐 시장에 흔히 말하는 기대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서 통화 정책 자체가 한번 세 번 정도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장 유력해지는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 있지 않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연초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계속해서 좀 전망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달러도 하락하는가 싶더니 다시 강달러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1,400원, 1,300원대를 지금 돌파한 상황인데 국내 증시도 그에 따라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사실은 어제 미국장이 열린 게 월요일날 장이 열리지 않고 그 하루 쉬고 열린 다음에 충격이 컸기 때문에 어제 한국 주가지수는 좀 하락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기대 금리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잘 했으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기대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움직였으면 뭐 금리 상단이 5.25%포인트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 번의 시나리오 결국 0.25%포인트를 세 번 올리게 되면은 5.5%로 마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금리 인상 폭 자체가 결국은 예측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 높아질 것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렇게 줄지 않으면서 이런 고금리 기조가 올해 안에 해소되기는 또 어렵지 않냐 이런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흔히 말하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장기채 금리 같은 것도 또 올라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결국 미국의 금리 수준이 우리나라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높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죠. 결국 환율이란 것은 두 통화 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달러의 투자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수요가 결국 달러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2월 초만 해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20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80원이 상승을 해서 어제는 1,300원을 돌파하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결국은 뭐 사실 대외적으로 다른 요인들은 크게 없거든요. 뭐 사실 중국이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흔히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원유 가격 역시 급등한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지금의 상승은 결국은 미국의 통화 정책의 어떤 변화,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긴축기적으로 오래 갈 것 같다. 그리고 금리 역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 원달러 환율을 견인하고 있다. 근데 뭐 더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율이 급변을 할 때는 결국 경제적인 불확실성 같은 게 커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측보다 안 잡히고 있고 그리고 결국 미국 금리의 경로가 어느 정도 0.25%포인트 3번 올리지 않을까라고 약간은 뭐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엄청나게 크게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뭐 동결을 하면 사실 금리 차가 이제 지금 벌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올리면 미국이 올리면 더 올라가는 거고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거고 사실 동결을 할까요? 아니면은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좀 이렇게 예측을 하시나요? 뭐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셨겠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동결이 뭐 압도적이었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기재부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이런 것이 기준금리를 그냥 흔히 말하면 올리지 않을 것이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흔히 말하는 컨센서스였죠. 컨센서스였는데 아직까지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환율이 뭐 경제적 불확실성은 없지만 환율 자체가 이제 1,300원에 넘어가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수입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수입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기업의 또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국 통화 정책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중요한데 기업에 대한 영향까지 수입 물가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뭐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만 해도 기준금리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환율의 움직임 또 미국의 통화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조금 올릴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는 있다라고 아마 보실 것 같고 올리지 않더라고 해도 뭐 이창용 총재님이 매파적인 발언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 환율이라도 오르면 다음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식의 발언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통위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제 발표된 지난해 출산율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브리핑에서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해마다 지금 역대 최저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게 출산율이라는 게 국가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럼 미래를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고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장 큰 충격 중 하나입니다. 사실 2012년에 제가 봤을 때는 48만이 출생아였거든요. 출생아 수가 48만이었는데 지금 1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건데 크게 봐서는 이 추세는 너무 빠르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게 반등하기 어렵다라는 것 역시도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재정의 문제가 생기죠. 재정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인구 구조가 고연령으로 가면 갈수록 일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흔히 말하는 복지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일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고요.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일하는 사람들 또 소득을 쓸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재정에 대한 위기가 아마 가장 큰 문제로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뭐 국민연금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 게 결국 인구가 많았으면은 지금 현 국민연금 체제로도 충분히 지급이 가능한데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 추세로는 지금 수준의 국민연금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 결론이었거든요. 그게 복지비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세대 간 갈등이죠. 지금 세대들이 결국은 사회 모든 자산, 뭐 집이라든지 부를 가지게 되고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사회의 동력을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젊은 세대들이 부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산, 흔히 말하는 세대 간의 자산 배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젊은 층들이 피해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은 고령층, 그러니까 노령층에 어떻게 보면은 부가 집중이 되고 젊은이들은 점차 부를 쌓아가기 어려운 구조가 되면은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게 됩니다. 근데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 또 애를 안 낳게 되게 출생아가 또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지금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혁신적인 뭐 흔히 말하는 아예 전환적인 정책을 펴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대책들이 여러 정부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는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게 지금 가장 안타까운 점이고 걱정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풍력 발전 문제 이어갑니다. 이 전력이나 연료 없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 풍력 발전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과 환경 훼손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는데요. 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홍성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공사가 예정된 강원도 평창 풍력발전단지. 이미 공사를 마친 전남 영광과 무안 풍력발전단지. 공통점은 마을과 1.5km 떨어지라는 환경부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사업 추진 당시부터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자치단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몇몇 마을 대표가 업체와 밀실 합의를 한 탓에 마을과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섰습니다. 서명 운동을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우리가 서명 운동을 몇 번 해서 군에다 넣고 말을 하고 쫓아가서 말을 하고 안 된다 데모도 하고 그랬거든요. 소음 피해를 막을 법도 허술합니다. 마을과 이격거리 1.5km. 정부 권고사항만이라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규제는 더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 과도한 입지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딱 500m.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만 떨어뜨려도 풍력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개정안 어디에도 피해 대책은 없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영대 의원 측은 이격거리 완화로 풍력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 전문가 등 모두의 의견이라며 이격거리를 완화해도 환경평가와 사전협의 등의 절차로 지역 주민과 충분한 이견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동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밀실 합의나 엉터리 주민 설명회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한 전기사업법. 그나마 있던 환경부 권고안을 1km나 더 줄이는 조항이 추가돼 발의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주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고통받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보호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나선다고 됩니까? 국회가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되는데 세상에 500m 이것거리를 둔다. 그러면 저기 거리가 몇 미터예요? 이것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백두대간 꼭대기를 포함해 바다 위와 간척지, 때로는 마을 코앞까지 전국에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가 예정된 풍력발전단지는 100여 곳. 현장 주민 피해를 외면한 풍력발전기는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이름 아래 오늘도 맹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향후 5년간 14조 원 규모의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은 지난해 말 이미 9조 원에 육박했으며 다음 달 말까지 1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해외 사업과 겨울철 수요 감축을 통해 2조 7천억 원의 재무 개선 성과를 달성했으며 향후 5년간 14조 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계속해서 노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노조의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하도급 관행이고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인지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노조를 조폭에 비유했고 조폭과 같은 무법지대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자행하는 기득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문제는 노조에만 있을까? 학계와 노동계에서는 현 정부가 정작 가장 큰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조적 문제점과 건설사의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횡포나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렇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무엇일까? 원칙대로라면 건설 현장은 이를 맡기는 원청 건설사와 실제 일을 하는 하청 건설 업체로만 구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체들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는 인력을 그때그때 구하고 싶어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와 건설업체를 이어주는 전문 중개업자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런 재하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이른바 중간 착취가 일상화되면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많게는 7분의 1 토막까지 깎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적발한 불법 재하청 사례는 전체 건설 현장 가운데 20% 이상입니다. 많게는 6차, 7차까지 다단계 하도급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기술이 없는, 기술자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 업체가 이렇게 해서 도급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급비는 후려치면 되고. 건설노조는 출범 당시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숙련된 현장 노동자들이 모여 건설업체와 직고용 계약을 맺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섭 과정에서 노조와 하청업체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 노조는 이를 원청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갈등은 증폭되는 겁니다. 현상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제값을 받아다가 근로자까지 모두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건설 생산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건설노조의 불법성이 있다면 정부가 당연히 나서야 하는 일인 만큼 현장 갈등의 근본적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북 구미시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15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0대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이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충남 보령시 오천항 근처 바다에서 다른 배를 끌고 가던 80톤급 예인선의 예인줄이 스크류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출동한 해경은 표류하고 있던 사고 예인선을 안전해역으로 이동시킨 뒤 민간 예인선을 통해 오천항으로 무사히 입항시켰습니다. 해경은 야간이나 기상이 좋지 않을 때 부유물 감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좌초나 침수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전사 동지회가 지난 일요일 5.18 민주묘지를 처음으로 참배하고 5.18 단체들과 이른바 용서와 화해 선회식도 열었습니다. 특전사 동지회는 이번엔 5.18을 왜곡하는 홈페이지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0년 작전명 화려한 휴가로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한 공수부대. 이름이 바뀐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예비역들이 지난 일요일 43년 만에 참회의 참배에 나섰습니다. 민주 영령들께서 정말 숭고한 희생과 그리고 헌신으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같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서 특전사 동지회 임원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됐던 것은 다 잊어주시고 과거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진솔한 마음으로 사과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으리라고 오늘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5월 단체의 임원들이 5.18 때 숨진 특전사 대원들의 국립 현충원 묘역을 참배한 것에 대해 화답한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포용과 화해, 감사의 공동선언을 한 특전사 동지회는 곧바로 5월 단체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검증되지 않은 게시글과
악성 댓글 등을 다음 달까지 누리집에서 모두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또 우리 이 특전사 동지분들도 더 늦기 전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을 느끼고 5.18 민주화 운동 때 안매장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특전사 대원들. 행방 불명 신고된 200여 명의 안매장 열쇠를 특전사 동지회 차원에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교육부가 모든 교사가 에듀테크를 활용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한다는 교육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챗GPT를 포함해 AI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질문왕을 키우기 위해 수능도 국제 바칼로레아, IB처럼 포괄적 지식을 묻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면바지, 운동화 차림의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교육부의 스타트업이라고 최근 신설한 디지털 교육기획국을 소개했습니다. 챗GPT는 전체 화이트 칼라의 직무 영역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 대한민국 교육부 디지털 교육기획국에서 시작됩니다. 핵심은 사람과 기술, 즉 교사의 변화와 에듀테크 도입입니다. 한두 교사가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자유자재로 사용해 수업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교사 연수와 에듀테크 시험 공간 제공, 교육 데이터 개방 활용까지 디지털 교육기획국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챗 GPT를 교실에서 쓰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교육부 안팎의 진단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그런 기술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비판하고 자신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20년 전 전화번호를 수십 개씩 외웠던 사람들이 휴대폰 등장 이후 그럴 필요가 없었듯 30년 후 AI가 일상화된 싱귤레리티 시대에는 뇌의 구조까지 변화한다고 봤습니다. 1살, 2살부터 막 영상을 보던데 걔네들은 여기가 굉장히 발달할 거예요.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후두엽이. 그리고 두정엽, 이거 종합은 해야 되니까 여기는 발달하고 그래요. 미래에는 앞에 쪽이 작아지고 뒤에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AI will not replace you. 절대 여러분들을 리플레이스하지 않습니다. First, using AI가 will 할 뿐이죠. AI를 정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능에서도 IB, 국제 바칼로레아처럼 포괄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를 포함하고 근본적으로 창의력, 소통 능력, 인성과 같이 시험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능력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그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노동자 1명이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공장 일부와 기계 3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전신주가 불에 타 부근 7천여 가구가 3시간가량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3도가량이 높은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상 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 또한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물러나자마자 곧바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점차 서울과 경기, 충북의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밤에는 그 밖의 중서부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에만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나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7도, 광주는 영상 0.7도 등으로 크게 춥지는 않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부산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동해안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한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영동 지방에는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내륙은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